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통합 알고리즘은 함수 종속성을 사용해서 함수 종속성만을 이용해서 함수 종속성들로부터 정규화가 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설계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다른 테이블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체나 관계나 이런 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기법을 전혀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함수 종속성만을 사용해서 정규화가 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설계하는 기법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완전 함수 종속성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완전 함수 종속성을 다 찾아내고 완전 함수 종속성 중에서 완전 함수 종속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속성이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뭘 만들어내는 거죠? A가 주키이고 B가 테이블의 칼럼으로 포함되는 그런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은 완전 함수 종속성만 이제 다 나열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함수 종속성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로부터 관계형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규화가 된 데이터의 중복이 없는 잘 설계된 테이블이라는 건데 그게 왜 그렇느냐 그러면 이전에 앞에서 살펴본 정규형 중에서 보이스 카드 정규형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이 잘 설계된 테이블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 카드 정규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이스 카드 정규형이라는 것은 완전 함수 종속성의 화살표 왼쪽에 있는 속성을 결정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결정자라고 하는데 이 결정자들이 릴레이션 즉 테이블의 키가 되도록 테이블을 구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보이스 카드 정규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 카드 정규형은 제3 모든 보이스 카드 정규형 테이블은 제3 정규형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함수 종속성의 화살표 왼쪽에 위치하는 속성들 그러니까 이 결정자를 주키로 해서 테이블만 만들면 그게 당연히 제3 정규형이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렇게 만든 게 이제 보이스 카드 정규형인데 모든 보이스 카드 정규형은 제3 정규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보이스 카드 정규형이 제3 정규형보다 조금 더 엄격한 의미의 정규형이라는 거죠. 테이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스 카드 정규형을 설계할 때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죠? 결정자를 찾아낼 수 있기 위해서 완전 함수 종속성만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 함수 종속성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은 다 제거된 완전 함수 종속성만 남은
그런 이제 함수 종속성들의 집합을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을 다 설계하는 방법이 통합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통합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교화가 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을 설계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제 1번부터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 모든 함수 종속성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0번이라고 그러면 이 함수 종속성 들을 모두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뒤 그 다음에 거기서 중복된 함수 종속성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된 함수 종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종속성이라고 했는데, 중복된 함수 종속성 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함수 종속성들이 중복된 함수 종속성이냐 그러면 추이적 함수 종속성 또는 부분 함수 종속성 들이 이제 중복된 함수 종속성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또 C가 B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C가 A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죠?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C가 B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이걸로부터 C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C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이것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두 개만 알아도 이걸로부터 원칙의 함수 종속성들 사이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C는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별도로 그 함수 종속성으로 우리가 기록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 종속성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뭘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이적 함수 종속성인 C는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하는 걸 없애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 함수 종속성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A하고 E가 B, E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B는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게 있죠. 그러고 B는 AE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니까 B는 A 말고 여기에 뭐가 오든지 간에 E가 오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면 C가 와도 되죠. C가 오든지 간에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기 때문에 B는 AE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B는 AC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 위에 있는 이걸로부터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함수 종속성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저장을 해두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걸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것도 있으면 이런 부분 함수 종속성은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 함수 종속성은 뭐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B는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C는 B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하는 이것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완전 함수 종속성으로부터 결정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자라는 게 뭐죠? 완전 함수 종속성의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E가 결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결정자가 주키가 되는 테이블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A가 주키가 되고 B도 주키가 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에는 그러면 이제 A도 주키고 B도 주키죠. 그 다음에 어떤 속성들을 칼럼으로 추가하느냐 그러면 A나 B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속성들을 칼럼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C는 B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니까 B를 주키라는 테이블에 C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B도 A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니까 A를 주키로 하는 테이블에 B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전부 다 보이스 카드 정규형이 되고, 보이스 카드 정규형은 제3 정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테이블들은 당연히 제3 정규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테이블들이 제3 정규형 이상인 그런 이제 테이블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통합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은 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속성들 사이에 적용되는 모든 함수종 속성들을 다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하다 보면 이 함수 종속성들이 완전 함수 종속성만 포함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참 제일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나 부분 함수 종속성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다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함수 종속성들의 집합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모든 함수 종속성이 완전 함수 종속성인 거죠. 추이적이거나 부분 함수 종속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함수 종속성들의 집합을 최소 함수 종속성 집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필요 없는 함수 종속성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완전 함수 종속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종속성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최소 함수 종속성들의 집합에서 결정자를 찾아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동등한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적 동등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함수 종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또 A는 B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A하고 B는 함수적으로 동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A를 주키로 하고 B를 칼럼으로 하는 위에 있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거나,
B를 주키로 하고 A를 칼럼으로 하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거나 하질 않고 그냥 A, B를 같이 주키로 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같은 거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주키로 하느냐? 그건 뭐 알아서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업무적 관점에서 편리한 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등한 것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속성이 같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A가 주키냐 B가 주키냐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A가 주키가 돼도 되고 B가 주키도 돼도 되고 그리고 A가 속성으로 포함되는 주키로 포함되는 테이블에는 뭐가 반드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B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등한 것을 찾아내서 서로 같다고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등하지 않은 그런 속성들 사이에 완전 함수 종속성들을 다 봐서 그것들 중에서 결정자를 찾고 결정자를 주키로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의 칼럼으로는 그 결정자의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그러니까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거죠. 뭐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속성들을 이제 그 테이블에 칼럼으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서 통합 알고리즘을 적용할 예제로서 앞에서 살펴본 분할에 의한 정규화에서 사용한 판매 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속성들을 한번 속성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통합 알고리즘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판매 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들을 다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죠?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또는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이제 찾아내서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들을 찾아내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어느 게 부분 함수 종속성인지 어느 게 추이적 함수 종속성인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서 보여준 이런 이제 함수 종속성들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종속성을 이제 표로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에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표로 만들면 훨씬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속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성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보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있고 또 이게 있고 그래서 구매가도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고 합계로도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고 그 다음에 뭐 주소로도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고 날짜로도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인 것은 두 개 중에 하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중복된 거냐? 구매가를 결정하는 함수 종속성을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걸 결정하기 전에 그럼 이 함수 종속성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면 요 화살표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불이 주민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면 여기에 주문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주문번호에서 화살표가 나가서 이렇게 지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사각형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주문번호하고 소개는 주문번호하고 상품명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니까 주문번호하고 상품명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이제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다. 그래서 소개는 주문번호하고 상품명 두 개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각형을 하면 그게 하나인지 둘인지 그러니까 한 개의 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지 두 개의 속성을 결합한 것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종속성 다이아그램을 이렇게 다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어떤 속성으로 도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중복이 된 건데 여기에 보면 구매가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이제 화살표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중복이 됐느냐? 그러면 구매가는 주문번호하고 상품명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게 어느 거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거 구매가는 위에 있는 거는 주문번호하고 상품명 두 개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느냐 그러면 상품명에 대해서만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중복된 겁니까? 아래 게 성립하면 위에 거는 그렇죠. 구매가가 상품명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이런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면 당연히 구매가는 상품명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품명에다가 어떤 칼럼을 추가하더라도 구매가는 그 상품명과 추가된 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 종속성이 뭡니까? 부분 함수 종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위에 게 이게 부분 함수 종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요 빨간 화살표가 중복된 겁니다. 부분 함수 종속성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빨간 화살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없애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합계도 마찬가지죠. 합계도 주문번호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데 주문번호와 고객명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죠. 그러면 위에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면 당연히 아래 함수 종속성은 자동으로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는 거죠. 아래 게 부분 함수 종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날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성이 있는 건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이제 날짜로 들어온 화살표도 한 개가 됐고 합계로 들어온 화살표도 한 개가 됐고 구매가로 들어온 화살표도 한 개가 됐죠.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주소로 들어오는 화살표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소는 주문번호에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주소는 고객명에 대해서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데 주문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건 자세히 보니까 주문번호가 고객명이 주문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주소가 고객명에 따라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칙으로부터 요 아래의 함수 종속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개가 없어도 됩니까? 요 아래에 있는 함수 종속성은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죠? 고객명이 주문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건 완전 함수 종속성이고, 주소가 고객명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것도 완전 함수 종속성이고, 그런데 주소가 주문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은 추이적 함수 종속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어떤 속성으로 들어오는 하살표가 두 개가 있는 경우는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한 개만 남아 있게 바뀌었죠. 이렇게 한 개만 남아 있도록 바뀐 게 이제 완전 함수 종속성들로만 구성된 함수 종속성들의 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복된 함수 종속성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최소 함수 종속성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 함수 종속성들로부터 뭘 찾아내는 거죠? 결정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자가 뭐가 결정자냐? 그러면 하살표의 왼쪽에 있는 게 결정자죠. 그러니까 하살표가 나가는 게 결정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고객명이 결정자이고,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하살표가 이것도 나가고 이것도 나갔으니까 고객명이 결정자이고, 그 다음에 이 하살표가 나갔으니까 주문번호가 결정자이고, 그 다음에 이 하살표도 여러 개가 나갔죠. 그 다음에 이 하살표가 나갔으니까 상품명도 결정자이고, 그 다음에 이 하살표나 이 하살표는 주문번호하고 상품명 두 개를 합친 것에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주문번호하고 상품명도 결정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자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객명이 결정자이고, 그 다음에 주문번호가 결정자이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 결정자이고, 그 다음에 주문번호와 상품명 두 개 합친 것도 결정자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테이블이 몇 개가 생기는 거죠? 4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주키는 만들어졌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속성들이 칼럼으로 추가되느냐 그러면 이 결정자로부터 하살표가 나가는 그 하살표 끝에 있는 속성들이 칼럼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명에서 나간 하살표는 어디로 간 거죠? 전화번호하고 주소.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고객명을 주키로 하는 테이블에 칼럼으로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주키로 하는 하살표는 어디로 주문번호를 하는 건 어디로 나갔죠? 고객명, 그 다음에 지불, 이것도 나갔고, 고객명, 그 다음에 요 위로도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날짜.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그 칼럼으로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을 주키로 하는 그 하살표는, 상품명으로부터 출발한 하살표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구매가, 그러니까 구매가가 칼럼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번호하고 상품명 두 개로부터 출발한 하살표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소개,
그 다음에 판매가, 수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속성이 칼럼으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이런 네 개의 테이블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네 개의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블 이름은 그냥 R1, R2, R3, R4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R1 대신에 뭐 고객 테이블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상품 테이블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문 테이블이다. 이거는 주문 상세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통합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뭐 개체나 뭐 관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머리를 썩힐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테이블이 뭐 정규형이 무슨 형인지, 그 다음에 그 테이블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런 것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장될 그 데이터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만 다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이론적으로 깔끔하고 적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주 깔끔한 거죠. 깔끔한데 문제는 이런 통합 알고리즘을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적용하는 방법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 종속성만 다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그냥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체관계 모델링에서 개체하고 관계를 모델링 해주면 컴퓨터가 모델링 도구가 그걸로부터 테이블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함수 종속성을 다 입력을 하면 모델링 도구가 그걸로부터 정규화된 테이블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통합 알고리즘을 취급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없애버리고 완전 함수 종속성들로만 구성된 최소 함수 종속성 집합을 만들고, 그럼 그걸로부터 자동으로 결정자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그 결정자를 주키로 하고 그 결정자의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속성들을 칼럼으로 쫙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어떤 속성들이 있을 때 그것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함수 종속성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시작점이. 근데 이 전부 다 나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개의 속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항목들이 n개가 있다. 그럼 그것들 사이에 실제 나타날 수 있는 함수 종속성들의 경우를 우리가 다 따져봐서 그런 함수 종속성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서 성립하는 함수 종속성들만 다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H,
I, J, J까지 하면 10개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함수 종속성을 다 나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계들 사이에는 B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C가 A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J가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또 B에 대해서도 A가 B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지, 뭐 본인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C에 대해서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사이에 이것만 하면 충분하냐면 그렇지는 않죠. 또 C가 A, B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는지 이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D가 또 A, B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지. 그러면 또 A, B 두 개만 하면 되나요? 또 그것도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D가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경우를 따져보면 C에서 N에서 두 개를 찾아내서 그것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나열을 하고 하면은 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 사실 여기서는 C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종속성은 왼쪽에 B가 A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A가 B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거하고 서로 다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서 이제 n에서 두 개를 찾아내고 n에서 세 개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러면 n이 10이라 그러면 2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p가 순서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실제 존재하는 모든 함수 종속성은 이거 곱하기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속성이 10개만 해도 2의 10승, 2의 10승이면 1026이잖아요. 거의 1000개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려고 그러면 속성이 10개는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속성이 뭐 1000개, 10,000개 되는데 2의 만성을 우리가 계산해 본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속성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따지는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통합 알고리즘, 그러니까 속성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만 따져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려고 그러면 개별 속성들 개수가 많아지면 그것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다 나열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함수 종속성을 따져요? 예를 들면 속성이 10,000개 있으면 이 10,000개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 10,000개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면 서로 연관이 있는 것끼리 나눠요. 그래서 개체별로 또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 작은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함수 종속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학번, 이름, 과목명, 뭐 교수명, 강의실 번호, 뭐 전필 구분 이렇게 쫙 하면 그 속성들 사이에 어떤 함수 종속성이 있는지를 다 나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사관리 시스템에는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학생이라는 개체를 나타내는 속성들 또는 학생이라는 개체와 연관된 속성들, 뭐 학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뭐 수강하는 과목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학생이라는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함수 종속성을. 그래서 만개를 직접 따지는 게 아니라 개체별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뭐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그렇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인 개체가 뭐 한 100개 나타났다. 아니면 20개인 개체가 뭐 한 50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따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개체관계 모델링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데이터 항목들 또는 필드들을 각 개별로 필드 하나하나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따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 데이터 항목, 즉 필드들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그렇게 따지지 않고 뭐 별로 따지느냐 그러면 개체 또는 그 개체들 사이의 관계로 일단 이렇게 그룹핑을 해요. 그러면 개별 그 필드들보다 이 개체나 관계별로 그룹핑을 하면 개체의 수나 관계의 수가 개별 필드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훨씬 작게 그룹핑을 해놓고 그것들 안에서 함수 종속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그 학번이라는 것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그러면 뭐 개체관계 모델링을 할 때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고 그 안에 속성이 학번인데 학번이 주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속성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수강하는 뭐 과목명 그러면 이 과목명은 학번의 함수적으로 종속이 안 되죠. 왜냐면 학번이 정해진다고 해서 과목명이 하나가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목명은 학번에 함수적으로 종속이 안 되니까 학생의 속성이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러면 과목명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목이라는 개체가 있는데 그 과목이라는 개체의 속성이 과목명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개체 또는 관계별로 함수 종속성을 나눠서 따지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개체관계 모델링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통합 알고리즘하고 개체관계 모델링이 서로 또 연관되어 있는 걸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론이 전혀 다른 설계 방법론이고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관이 돼서 이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적용할 때도 그것들을 적당히 이제 필요할 때는 혼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개체관계 모델링을 하다가 그 안에서 속성들 사이에 함수 종속성을 따지고 할 때는 통합 알고리즘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어느 게 결정자고 그 결정자의 함수적으로 종속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것들만 이제 개체에다 포함을 시키고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 또는 그 결정자의 함수적으로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것들은 뭐 다른 개체나 관계 속성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뭐 개체하고 관계를 모델링을 했더만 만들어진 테이블이 제3 정규행이 아니고 데이터 중복이 있더라. 그러면 왜 데이터 중복이 생겼는지 찾아서 그것을 이제 분할에 의해서 정규화를 하면 이제 테이블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왜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눠지는가를 또 검토해 보면 개체관계 모델링을 할 때 한 개의 개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개체 사이와 그것들 사이에 관계로 나타내야 될 걸 한 개로 잘못했구나 하는 원인들을 이제 찾아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방법들을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혼합해서 동시에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들 설계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이들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좋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들에 대한 소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